나도 알고 너도 아는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 하지만 원래부터 그렇게 유명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나리자가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건 그림이 그려진 지 400년이나 지난 20세기 초의 일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처음엔 사고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모나리자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역시 하실 거예요. 1519년 다빈치가 사망했을 때 그의 옆에는 모나리자가 있었습니다. 다빈치가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작품 중 하나였죠. 사실 이 그림은 원래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가 자신의 아내 리자 부인을 그려달라고 의뢰해서 탄생한 작품인데요. 그런데 다빈치가 왜 모나리자를 이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덕에 다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나리자를 계속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빈치가 세상을 떠난 후 모나리자는 그의 제자에게 남겨졌고 이후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가 모나리자를 사들이면서 오늘날 프랑스에 남게 되었죠. 루브르가 개관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루브르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프랑스, 특히 파리에서 전시된 건 첫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나리자가 주목받았던 건 아니었는데요. 웅장하고 화려한 수만 점의 그림들 사이에서 모나리자는 그리 눈에 띄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모나리자의 신화는 1911년 8월 21일 시작됐는데요. 월요일이었던 그날 아침 모두가 분주한 시간, 모나리자는 루브르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모나리자가 도난당한 것이었죠. 도난이 확인되기까지는 하루가 넘게 걸렸는데요. 그만큼 모나리자는 별 존재감이 없던 그림이었죠. 하지만 도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프랑스 언론은 이를 매일같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프랑스를 넘어 곧 전 세계의 헤드라인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보면 60명의 경찰이 도난당한 모나리자를 찾고 있으며 프랑스 대중들이 분노에 차 있다며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그림이 된 것이죠. 루브르 박물관은 즉시 문을 닫고 수십 명의 경찰을 동원해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파블로 피카소 같은 유명인들까지 용의선상에 오르면서 사건은 더 큰 파장을 불러 모았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박물관이 다시 문을 열자 사람들은 도난당한 모나리자의 빈자리를 보러 루브르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작품이 사라지자 비로소 작품이 보이게 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후 모나리자는 자취를 감췄고 무려 2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다시 루브르로 돌아오게 됩니다. 범인은 이탈리아 출신의 빈첸조 페루자. 그는 루브르에서 보호유리 설치를 맡았던 직원이었는데요. 일요일 밤 벽장에 숨어 밤을 지샌 후 월요일 아침 모나리자를 외투 속에 숨기고 박물관을 빠져나왔던 것이죠. 페루자는 그림을 빨리 처분하려고 했지만 그 사이 모나리자가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2년 넘게 자신 아파트에 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팔아보려다 덜미를 잡히게 되었죠. 그런데 페루자의 변명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다빈치가 태어난 나라 이탈리아로 돌려주기 위해 훔쳤다고 말한 것이죠. 본국인 이탈리아에서는 오히려 영웅으로 찬사 아닌 찬사를 받고 프랑스는 갑자기 난처한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1914년 1월 4일 다시 루브르로 돌아온 모나리자는 반환 사실 또한 전례 없는 관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는 프랑스가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순회 전시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뉴욕에는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단 20초 정도 보기 위해 줄을 설 정도였죠. 모나리자의 명성은 높아만 갔고 도난 이후 300개의 패러디 그림과 2,000개의 광고에 재현되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나리자는 이 스캔들로만 명성을 쌓은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림 자체에 뛰어남, 특별함이 있는 것인데요. 다빈치의 경쟁자였던 미켈란젤로마저 특히 모나리자의 자세와 기법이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나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도부터 볼까요? 모나리자는 삼각형 구도 안에 인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되게 초상화는 정면이나 측면으로 평면적으로 그려졌다면 모나리자는 약간 몸을 틀어 앉은 자세를 통해서 자연스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모나리자가 시선을 약간 돌려 관객을 바라보는 이 자세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죠. 어디서 보더라도 마치 인물이 관람객을 보고 있는 듯한 효과가 생기면서 관람객과 강한 교감을 형성하게 되죠. 다음으로 기법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윤곽선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스푸마토 기법입니다. 다빈치는 얼굴 전체의 윤곽선을 자연스럽게 처리해 인물을 부드럽고 입체감 있게 표현했는데요. 이 스푸마토 기법은 다빈치만큼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킨 화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기법은 그의 대표적인 화법으로 인식됩니다. 다빈치는 미세한 레이어를 반복해서 쌓는 방식으로 이 기법을 발전시켰는데요. 특히 입가의 스푸마토는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를 만든 핵심 기술입니다. 보는 각도나 조명에 따라 미소가 보였다 사라지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렇듯 표정에 미묘한 모호함을 더해 관객의 해석에 따라 이 미소가 다르게 보이는 특유의 신비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근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발명된 원근법은 가까운 대상은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흔히 선원근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더해 대기원근법이라는 기법도 있는데요. 먼 곳으로 갈수록 점차 희미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죠. 지금은 상식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먼 곳에 있는 대상은 왜 흐리게 보이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화가만이 이를 그림에 적용했고 다빈치는 이 효과가 공기 중 입자에 의해 빛이 산란돼 생긴다는 원리까지도 이해한 유일한 화가였습니다. 따라서 다빈치는 이를 매우 정교하게 적용해 모나리자의 공간감을 현실적이고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었죠. 그 외에도 자연스러운 인체 묘사와 섬세한 빛의 조절 등을 통해서 다빈치가 평생 연구하고 습득한 모든 것이 모나리자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모나리자는 다빈치의 전작들에서 발전된 기술적 완성도와 함께 인간 내면을 담아내는 심리적 깊이까지 더해져 오늘날 다빈치의 예술적 기술적 완숙기를 보여주는 진정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기술력만으로 모나리자의 명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도난 사건과 매스미디어, 그리고 외교적 이슈, 이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탄생한 결과죠. 도난 사건이 아니었다면 최후의 만찬이 다빈치 작품 중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분명 처음엔 사고였던 것이 최고의 행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작품의 운명에도 또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우연과 행운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라진 눈썹 역시 모나리자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빈치의 제자가 모나리자의 원본을 따라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토대로 눈썹을 그려 넣으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이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혜정이었습니다. 안녕!